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엄마, 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그리움이 밀려오는 이름입니다. 같이 살건 떨어져 살건 또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간에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리움이 밀려오고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힘들고 외로울 때 엄마란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위안이 되고 힘이 생기는 이름입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엄마는 그런 존재일 텐데요. 오늘따라 엄마가 더 많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첫 곡으로 진성의 노래 울엄마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네. 아직도 생각하면 친정집에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그리움이 뭉클뭉클 피어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엄마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 해도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같이 있지 않으면 엄마란 얘기를 하게 되면 막 가슴이 그렇죠. 뭉클해지고 보고 눈시울이 싶고. 뜨거워지고.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은 아직 부모님 다 생존에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님은 지금 70대 초반이시고 네, 건강하시고 요즘은 저희 어머니는 그 남동생이 둘째를 키우느라 네. 맨날 지지고 볶고 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네.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마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전화를 하게 되면 아직도 씩씩한 목소리로 전화하시다가도 저희들 영상통화 하잖아요. 네. 하다가 또 애가 뭐 또 물 엎지르거나 지금 이제 2살밖에 안 됐으니까. 네. 한참 막 정신은 없으시겠네요. 남자이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거 보면 엄마가 막 훈계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뿌듯합니다. 네, 그렇게 손주를 키워주시는 어머님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 에너지가 더 많이 전해진다 그래요. 사실 엄청 힘들죠. 저희는 그렇죠. 이제 어머니, 아버님, 우리 형제가 3명인데 그 아이를 4명을 낳았어요. 네. 근데 다 봐주셨어요. 그래서 60대 초반대 봐줄 때는 막 힘들다 이래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그 70대 되니까 그렇죠. 좀 많이 힘들기는 해도 항상 이제 영상 하면 자랑을 먼저 해요. 요즘 얘가 지금 무슨 말 할 줄 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발표시키고 앞에 와서 뭐 거머라 불러 이런 걸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그 키우면서 힘들면서도 뿌듯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사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엄마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엄마 되고 나니까 네. 우리 애는 지금 사춘기 시기잖아요. 뭐 예민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는데 불만하면서도 학교 딱 보내고 나면 막 집 정리하면서 또 다시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이제 엄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이제 사랑하고 그런 걸 많이 전달해 주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겠구나.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조금 풍족하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힘든 속에서 우리를 키우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의 은혜라는 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엄마가 이 존재 자체만 해도 계속 반복적인 말인데 그 말을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네. 다시 돌이켜보면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그렇죠. 또 엄마는 별로 단 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 걸 엄청 좋아하시고 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 엄마에 관한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북경시 조양구 유려 씨가 보내오신
엄마의 언어라는 글입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내 딸애는 엄마한테 약간 애착이 지나친 편이다. 엄마가 문 밖에 쓰레기 버리려다 갈 때도 따라 나설 정도로 엄마를 떠나지 못하기에 나는 그 애한테 껌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 빨간 옷을 입으면 딸기껌, 초록 옷을 입으면 수박껌, 노란색 옷을 입으면 병아리껌. 딸애는 그런 별명이 재밌는지 헤헤 웃으며 내 꽁무니를 더욱 따라다닌다. 북경에서 살면서 우리말을 견지하기 위하여 비싼 한국 유치원에 보내는데 입을 열면 나오는 사투리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또 한족말을 하는 동네 아이들 틈에서 약간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딸애. 그래서인지 더욱 엄마 꽁무니를 따라다닌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딸애를 껌이라고 놀려주는 내 마음에는 사실 허둥댐이 있었다. 내가 잘못 키우는 것은 아닐까 자책이 드는 것이다. 중국어로 모든 교류는 되지만 내 감정을 유독 내밀하게 100% 담아낼 수 있는 말은 우리말이기에 나는 딸애와 간극이 없는 정서적 교류를 위하여 우리말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래들 사이에서 왠지 어중간해지는 딸 아이 언어 실력에 내심 조바심이 나는 것이다. 엄마에게 가장 편한 언어로 이 세상을 제대로 알려주고 엄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엄마의 모든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서 건강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여 다른 이의 마음을 제대로 살필 줄 아는 바로된 인간으로 키우는 게 내 목표가 아니던가? 이런 불안감 덕분에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훨씬 풍부하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이 상황에 감사한 것도 사실이긴 하다. 우리말로 딸애를 키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나와 엄마와의 관계를 많이 돌아보는 게 참으로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듯. 우리 딸애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언젠가 엄마가 그리워지는 나이가 되면 엄마가 겪어온 문화에 대해서 그 엄마가 겪은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과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두루 깊게 사고하고 인류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이식을 약간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아이가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엄마가 가르쳐주는 언어라고 하면 너무나 거창한 것일까. 네, 유려 씨가 보내오신 엄마의 언어였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는 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엄마의 언어적인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닮으면서 배우잖아요. 거의 어릴 때는 뭐 아빠도 워낙 바쁘고 밖에 뭐 놀러 다녀 잠깐 하기 때문에 거의 엄마 하는 그대로 흉내를 내는 아이가 너무 많았죠.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엄마의 심정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그렇죠. 중국에서 애를 낳고 한 28개월까지 키우면서 오늘은 막 조선말 하다가 네. 다음에는 또 중국말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막 나 마음에서도 막 서로 헷갈리면서 아니다. 이제 그래도 조선말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네. 특히 또 중국 지역에서 학교에 다녀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또 중국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동포들이 어릴 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조선족 학교에 보내고 그다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중국 학교를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중국어만 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족 언어를 잊어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하는 분들이 많죠. 네.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 유려 씨도 써서 보내오셨는데 사투리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요? 중국 지역의 어떤 그 뭐 광동 사투리 뭐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이분이 지금 베이징에 그 네네. 북경에 있잖아요. 그럼 북경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네네. 전국 각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만약 이제 조선족 한국 유치원 보냈다 하더라도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다양한 가정에서 오기 때문에 뭐 지역의 사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조선말 안에 특유한 뭐 연변 사투리나 그렇죠, 또 뭐 그렇죠. 식량의 사투리 이런 걸 애들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빨리 배워오거든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조선말 하는데 우리 나가 놀면 다 중국말 해요. 네. 그럼 또 중국 저희 근처에 뭐 산동에서 오는 누가 있다면 네. 막 따라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막 사투리 하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 동포들이 엄마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 모국, 조선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면서 뭔가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길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나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어를 이제 더 많이 접촉하니까 한국어나 어떻게 보면 조선말을 조선 언어를 많이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통해서 많이 하게 돼요. 네. 요즘은 또 상황이 좋아져서 전문 이제 조선말 도서를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체로 책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는 프로그램. 거꾸로 또 한국에 나오니까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잊어먹지 말아야겠다는 의미로 또 중국 그 언어 교재뿐만 아니라 문화 교재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엄마가 그냥 이야기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독서를 같이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걸 이제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림도 함께 볼 수 있고 동영상을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 문화 같은 것을 훨씬 더 빠르게 배우고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연길에 있을 때 우리 애가 그때 한 28개월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 기억에 푸르미 독서실이라는 그 한국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긴 다 한국 책이거든요. 가서 그림책을 빌려오고 또 거기에 가서 부모 교육을 듣고 네. 애가 어린데 뭐 아는 건 없지만 일단 안고 가서 같이 프로그램 네네. 참여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한국에서 교재에서 나오는 아니면 우리가 뭐 중국에서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나 문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중국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많은 조선족 부모님들이 정말 저희보다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떨어져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문화도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맞아요. 어떤 정체성도 심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도 가르치시랴 우리 말도 가르치시랴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포들은 워낙 교육열이 워낙 높기 네. 때문에 이전에는 친척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조선말에 노출하는 환경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요즘은 많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옆집에는 거의 다 한족들이 사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빠가 노력하지 않는 한은 아이가 접촉할 수 있는 민족의 문화나 역사나 뭐 언어 같은 거는 네. 일상생활 돼도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노력을 해야죠. 중국 북경시 조양구의 유려 씨가 보내오신 엄마의 언어 사연을 보니까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이렇게 우리의 문화 또 역사 그리고 전통 놀이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송가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리랑.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리정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석양에서 느낀 황혼의 감동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갛게 물들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한다.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노을에 와 하고 감탄이 흘러나온다.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나의 황혼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갔으면 좋으련만. 칠순잔치를 치르고 난 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감탄이 새어나오면서 유난히 감동을 잘 먹는다. 우리 부부의 칠순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돌아칠 무렵이었다. 요즘은 모두 환갑년이나 칠순이 되는 해에 여행을 간다고들 한다.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는 남편이라 60회갑을 10년이나 미뤄온 칠순을 그냥 여행으로만 성에 찰리 만무했고 그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며칠 후에 애들에게서 예식장, 사회자, 반주자, 가수까지 모두 예약해 놓았다는 소식이 왔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 앞으로 한복, 신발, 속옷까지도 새로 맞추라고 미리 돈까지 보내왔다. 2020년 1월 2일 드디어 우리 부부는 잔칫날을 맞이했다. 예식장에 들어서니 장내는 벌써 잔치 분위기로 후끈했다. 곳곳에서 찾아온 친척들과 남편 친구들이 일찌감치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멀리 청도, 한국에서 온 시집 조카들의 얼굴도 보였다. 40여 년간 우정을 지켜온 친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 문학 친구들의 얼굴도 보였다.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눈시울이 뜨거웠다. 우리 부부는 잔치상에 나란히 앉았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감사 편지는 예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손님들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딸과 손군들까지 나서서 코믹 댄스로 장내 분위기를 화끈하게 달구었다. 칠순 잔치날은 그야말로 감동에 감동을 거듭한 하루였다. 여행으로 대체하지 않고 잔치를 치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40여 년간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나들면서 줄곧 조연으로만 살아온 우리 부부가 오늘은 드디어 주인공이 된 듯한 크나큰 기쁨과 감격으로 해서 가슴이 마냥 뿌듯하기만 했다. 형제 자매와 친척들, 이웃, 그리고 친구들의 따뜻한 도움과 응원이 없었다면은 파란만장한 운명의 가시밭길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버젓이 앉아서 절만 받지 말고 우리가 엎드려 모든 분들에게 절을 올리고 싶었다. 여행에 색다른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이 같은 깨달음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 길가의 들풀도 나무들도 손저 반겨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 수많은 감동을 만들고 그 감동을 먹고 되새기며 감동의 눈물로, 감동의 물결로 석양 노을을 아름답게 물들여야겠다고 다짐하는 나를 응원해주고 있었다. 라는 글입니다. 아, 마치 저희들도 그 잔치에 함께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되네요.
요즘은 사실 회갑을 쉬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칠순도 미루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 쉬지 못해서 이걸 보니까 막 부럽네요. 저희들 왠지 효도를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모이기가 힘들어서 좀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은 워낙 또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네. 이전에는 60 하면 굉장히 늙어 보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네. 60대도 청춘입니다. 너무 한참 청춘이잖아요. 그리고 네. 얼굴도 보셔도 뭐 60 그런 느낌이 안 나니까 환갑을 하게 되면 왠지 늙어버리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네. 제가 보니까 근래는 8순 뭐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지금 7순 넘으셨어요. 네. 이제 지금 40년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조금 있으면 50년. 네, 50주년 그러네요. 되니까 50주년은 예, 네. 그걸 계기로 잔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훅 듭니다. 네. 여기서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멀리서 친척들도 좀 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축하를 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얼마나 좀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 칠순잔치를 두 분이 그냥 함께 하시도록 해드렸었거든요. 네, 예. 요즘 네.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같이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리고 막 그러면서 왜 저희들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진짜 생각해 보시면 그 네. 긴 세월을 얼마나 많은 힘들고 그런 그럼요. 행복하고 이런 시간을 반복해서 왔기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다른 그러니까요. 집에 그런 걸 참여해도 네. 눈물이 나요. 네, 이렇게 예식장을 빌려서 칠순잔치 같은 거 많이 하나 봐요. 거의 지금 잔치처럼 하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사실 뭐 웨딩드레스 입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쁜 한복 입고 결혼한 거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사람들 많이 모였지만 초절하게 결혼한 게 네. 있어서 요때 보면 사람들이 같이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고 그다음 이제 뭐 또 자식 농사를 했으니까 또 네. 한번 자랑하는 그렇죠, 의미도 있고. 그렇죠. 네. 여행을 떠나시는 것보다 잔치한 게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으네요. 가족끼리 사진을 그냥 많이 여행보다. 남길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또 이 계기로 한번 다 모여서 예쁘게 같이 자식들이 같이 사진 찍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사진도 찍고 잔치도 하고 여행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행을 갔다 오셔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잔치 끝나면서 이제 오신 손님들도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맞아요. 네. 그러면 참 오래오래 부모님께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 좀 더 연세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이런데 이 네. 시기는 아직까지는 막 여행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연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한번 또 어떻게 형제들과 상의를 해서 칠순 이후에 이 잔치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가 너무 고맙네요. 네. 조항조가 불러주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입니다. 수학과 결실의 계절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도 문화 행사가 풍성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매년 10월에 이렇게 개최하는 국경일 기념 행사와 또 2021 한국문화대 행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하나씩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도한
한국 대사관 주최 국경일 기념 행사 소식입니다. 네. 지난 5일에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이제 최초 매년 국경일 행사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외교단 중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이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 예르만 묵타르 한 카자흐스탄 의원 친선협회장을 비롯해서요, 이제 정부의 이제 주요 인사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또 EU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독립유공자도 후손에 우리 고대인 협회 그리고 한인회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현지에 프렌드 오브 코리아 이제 공공외교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구홍석 대사는 이제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축하하면서요, 카자흐스탄 독립 이듬해인 92년에 이제 양국간 외교왕교 수립 이래 카자흐스탄은 언제나 한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또 굳건한 지지자이자 또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문화 공연 대신에 이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그리고 또 이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이제 국빈 방한 그 다음에 고려인 이주 역사 그리고 우리의 한식 국악 심지어 우리나라의 지방 소개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 오천에 제공된 한식 그리고 전통 음료 그리고 여기 행사장에 사용되었던 이 각종 마스코트 그리고 심지어 우리 태극기 이런 것들 우리 태극 문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 참석자들에게 선물된 천마도 이런 문양 이런 것들이 참석자들로부터 아주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한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음료 또 전통 문양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왠지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네. 2021 한국문화제는 또 어떤 행사였습니까? 예, 이 행사는 이제 지난 8일 고려극장에서 한국의 이제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의 양대 도시라 할 수 있는 알마티와 그리고 누르술탄 등 이 양대 도시에서 K-팝 그룹 초청 공연을 이제 2주 동안 진행하는 이제 행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 행사에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또 즐기는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제 방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아진 카자흐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아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고려인 강제 이주 후에 이제 이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카자흐스탄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제 음악, 무용, 연극 이런 문화 예술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고려극장, 네. 고려극장의 우리 전통 공연 그리고 또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제 K-팝 아이돌 그룹들을 초청해서 K-팝 공연을 이제 진행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또 이 공연 전에 사전 행사로 이 전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또 관광공사나 또 여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런 공기업들도 함께 해서 네. 이 한국의 식품이나 또 의료관광 또 의료기술 또 한국으로의 어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모습을 이제 실제로 이 전시 공간 다시 말해서 K 홍보 부스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특징적입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의 박물관 사업이 올해로 125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 기념 전시회가 열렸다면서요? 지난달 24일 윤사칼림시 주미술박물관에서 새들이 구름 위를 날아간다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시회 개막에는
사할린 문화부 노나 라브릭 장관, 주미술박물관 올가 무라타와 관장, 러시아 외무성 블라디미르 노소프 사할린 대표, 주 윤사할린 한국 영사출장소 곽기동 소장 등이 정식 개막을 축하하며 좋은 감상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미술박물관 측에서는 그동안 한반도 예술작품 수집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한 기관, 단체, 개인 후원자 등에게 감사장을 전했는데 세고료신문사에게도 역시 보상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됐습니까? 사할린에서 박물관 사업 125주년 맞아 이번 전시회에는 사할린 주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의 공예, 도자기, 그림 등 작품 약 200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한국 이철수 목판 화가의 작품 새들이 날아가는 하는 길을 보고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작품과 대한민국 작품 1,192점이 소개되었는데 예술에서는 국경 없이 한반도의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정신은 1990년에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수대 현대 화백들의 미술 전시회가 열었는데요. 그때 작품 100여 점이 미술관의 한민족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나중에 조선미술상설 전시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민족의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한 분은 바로 미술박물관의 초대 광장 라이사 거로화였는데 이날 개막식에서 그는 31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한민족 작품 수집 관리, 전시를 잘 이어가는 하이올가 학예 전문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미술박물관에서 새들이 구름 위로 날아간다라는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명예 훈장을 받은 분들이 꽤 있네요. 무라토와 관장, 하이올가 총학예연구사를 비롯해서 미술박물관의 일부 직원들도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할린에서 박물관 사업 125주년을 맞아서 이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의 공예품, 도자기, 그림 등 200여 점이 출품돼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에는 북한의 작품하고 대한민국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 11월 중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아니 그걸 그렇게 뽑으면 어떡해? 잡초라서 뽑은 건디. 아이, 잡초만 뽑는 게 아니라 이 잔디까지 다 뽑고 있잖아. 아유, 알았어요. 그럼 안 뽑고 호미로 이렇게 하나하나 캐면 되죠? 아유, 이 많은 것을 호미로 언제 캐려고? 아유, 손으로 뽑아도 안 되고 호미로 캐도 안 되고 대체 어떡하란 거예요? 아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아유, 안 할래요. 안 해. 안 하면 되잖요. 안 해. 엄마 도와준다고 안 놓고 시작도 안 해서 그만둔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넌 어떻게 된 게 나이가 들어도 그 모양이야. 그러게 말해요. 에휴, 엄마 하는 거 잘 봐. 야. 응? 이렇게 잡초를 잡고 뿌리 위를 이것으로 베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요? 아유, 안으로 베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응? 옆으로 베야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요? 예, 그렇지. 아유, 이제야 제대로 하네. 음니, 나 잘하죠? 그래, 잘한다, 잘해. 아유, 나가 이렇게 이것질을 잘하는 줄 몰랐네. 그럼 이제 이거 다 하면 되겠다.
나 혼자 이걸 다요? 그럼 누가 해? 예초기로 하면 안 돼요. 잔디 깎는 게 아니라 잡초만 뽑아야지. 아이고, 잡초 베기 전에 내가 죽겠네. 아버지 묘의 잡초를 이것으로 베고 있네요. 요즘에는 예초기라는 기계로 잔디를 깎는데 예초기로 하면 잔디까지 다 깎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풀을 벨 때는 이것이 훨씬 더 유용하죠. 이것은 곡식을 거두거나 풀을 벨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이것은 쇠로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안쪽에다 날카롭게 날을 내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뒤에다가 나무자루를 박아서 사용합니다. 보통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에 출토된 이것은 수백 점에 달하고요. 농기구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길이나 날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 모양은 지금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곡식을 거두거나 풀을 벨 때도 사용하지만 목공구나 무기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구려 벽화에서도 무기로 사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끔씩 사극을 보면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곡식이나 나무, 풀 같은 것을 베는데 쓴 농기구입니다. 쇠로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안쪽에는 날을 내고 뒤쪽에는 나무자루를 박아서 만든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호랑이, 2번 낫, 3번 지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정답은 찾으셨겠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것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마당에 풀을 벨 때도 있고요. 예전에는 벼, 보리, 밀 같은 것을 벨 때 이것으로 수확까지 했습니다. 콩이나 깨 같은 농작물을 수확할 때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가에 가보면은 이것이 걸려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날카롭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농사일에 이것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은 저희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쭉 홍범도 장군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생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우고 일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남기신 업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렇게 올바를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국운동 하신 분들도 있고 무장투쟁을 하신 분 있고 네. 농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일시적으로 한순간만 하신 분도 있고 뭐랄까요, 하신 행적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합병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항일 의병운동이죠.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이 아니고. 네. 의병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일관되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일본과 이렇게 의병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을 많이 이렇게 싸워서 그때마다 혁혁한 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미워해서 그 가족을 부인은 일본 경찰이 체포해서 고문으로 해서 부인이 돌아가시고 네. 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다 전사하고, 둘째 아들은 또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했는데 몸이 허약해서 나중에 폐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고, 그만큼 모든 가족을 다 잃고 전 재산을 잃고 또 국내에 있을 수 없어서 세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중국, 만주 또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세 나라를 넘나들면서 그분은 그야말로 그분의 온 생애를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친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우리 항일 운동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운동에 큰 업적을 남긴 홍범도 장군이 소련군에서도 싸웠다면서요. 예,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군으로 이렇게 싸웠다 하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일본군들이 이 만주 지방에 있는 우리 조선인 마을 여기에서 모든 정보와 또 독립군 부대를 양성하는 데 뒷받침이 됐겠다 생각해서 이 조선인 사는 지역을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독립군들도 잡아서 이렇게 추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 독립군들이 수적 열세로 쫓겨서 나중에 우리 독립군들이 재정비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소련에서는 그 독립군들을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그때가 1921년 이제 3월, 4월인데, 같은 해 1921년 6월에 소련에 있는 자유시에서 우리 독립군들 간에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력 부대들 간의 어떤 통일이 안 돼가지고 주도권 다툼으로 같이 이렇게 희생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 소련에서 우리 한인, 우리 고려인들의 부대를 소련군 소속으로 직속 부대로 이렇게 배속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우리 고려인 입장에서는 소련 땅에서 소련군이 이렇게 배속을 시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거기에 배속돼서 소련군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이 그 소련군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홍범도 장군은 당시에 또 그게 필요했던 게,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원을 요청했죠. 그쪽과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무기나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를 지원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더 치열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홍범도 장군이 레닌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네네. 이제 1921년 11월에 거기 코민테른이라고 하죠. 세상 인터내셔널 동방비서부에 의해서 우리 이제 고려인 그 부대들이 소련 소비에트 적군 제5군단 직속 한인 여단으로 다 개편이 됐습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 중에 대표로 레닌을 이제 면담을 했는데, 그때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면담을 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물자, 자금, 무기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했죠. 네. 그래서 뭐 레닌에게서 선물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레닌이 그때 우리 고려인 그 독립군 대장으로서 혁혁한 전투를 거둔 이 전설적인 항일 의병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레닌이 정말 그 존경의 표시로 준비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새긴 이 권총, 네. 그리고 권총집과 소련 군복이죠. 그 군복 모자, 네. 이걸 선물로 주셔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그 뒤로도 그 권총을 차고 그 군모를 쓰고 이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연해주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게 되셨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통치하게 되면서 일제의 이 고려인들이 잠재적으로 일제의 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잘못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제목으로, 네. 고려인을 1937년에 가을에 민족 전체를 강제 이주시키게 되지요. 그때 그 뒤로도 강제 이주당한 민족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민족 전체가 집단으로 강제된 건 이 고려인이 처음이죠. 그때 홍범도 장군도 예외가 되지 못했죠.
고려인이었기 때문에 네. 모든 그 일원은 뭐랄까요. 그 훌륭한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려서 예. 카자흐스탄으로 오시게 됐던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고려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은 늘 앞장을 쓰셨다면서요. 네, 이제 오셔 가지고도 이분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강제주 돼가지고 4년이 지나서 독소전쟁이 일어나죠. 2차 대전은 이제 1939년에 일어나지만 독일군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한 것은 이제 1941년 6월이죠. 그래서 이제 독소 전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침략을 받은 이 러시아가 이 국경 쪽에 이제 밀리게 되니까 그때 홍범도 장군이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주당한 적성민족이라는 이런 아주 그 비참한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 네. 그렇게 나섬으로 인해서 소련에서 우리 고려인들을 조금 더 달리 보고 대우를 달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든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대표적이죠. 그만큼 그쪽으로 가셔서도 우리 고려인들의 어떤 삶의 향상,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고려인들은 우리 홍범도 장군을 정말 많이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고려인들이 존경하는 그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해서 혁혁한 전투를 올렸던 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고요. 또 강제주 이후에 황무지를 개척해서 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소련에서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이 개척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다 고려인들이 존경하는데 다른 분들은 유감이지만은 100%라기보다도 모든 고려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존경을 표하는 네. 그런 어른으로 민족을 대표하는 분으로 굳건하게 서게 됐죠.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홍범도 장군의 업적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생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